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오랜만에 종이신문을 일면부터 끝까지 쭉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열의 아홉이 갈등이 있는 그런 기사들이었습니다. 정치면을 보니까 여야 간 갈등 당연히 있고요. 사회면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갈등, 또 경제면에서는 기업과 노조의 갈등, 심지어 문화나 스포츠 면에서도 이런 갈등 관련 기사를 찾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갈등 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갈등 속에 살아야만 할까요? 과도한 게 문제지, 경쟁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 이런 갈등을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 이 교육 영상은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갈등, 그중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 갈등에 관해서 진단을 해보고 이해도 해보고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갈등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아시아 평화 분쟁 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전형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말을 하면서도 궁금한 게 갈등, 민원 이런 얘기 참 많이 듣는데 맞습니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 비슷한 점도 있고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시작된다라는 점이 이제 비슷한 점이고요. 또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좀 역할에 있어서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민원인들 혹은 집단 민원 같은 경우에 많은 민원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대 쪽에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원인분들의 역할하고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요구를 하시는 역할이고 이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하시고 반응을 하시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근데 갈등 같은 경우에는 민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법적인 요소 외에도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뭐 답이 딱 나와 있다 하더라도 민원인 분들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건 우리도 잘 안다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한 관점에서는 이것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공공에서 행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관점이 이제 갈등의 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민원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상당히 이제 일방적인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갈등의 관점에서 이걸 다루게 된다라고 하면은 민원이든 행정이든 같이 어떤 문제를 공동으로 정의하고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절차가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등과 민원,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접근 방법도 많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뭐 예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동물 화장장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려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그 동물 화장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좋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이제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행정에서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주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원인 분들은 그 법적인 기준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분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뭐 민간에서 그 화장장을 짓는다라고 할 때 법적으로는 민간이 허가를 신청을 하고 아니면은 신고를 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 허가가 나가거나 아니면 신고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되는 건데, 이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 그 절차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고 내가 피해를 받으니 이거에 대해서 뭔가 행정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 행정에서는 1차 기준이 당연히 법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했을 것이고, 그게 이제 민원인들의 이제 관점에서 뭔가 좀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민원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면은 이 검토 결과 그냥 알려주고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갈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은 이분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실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실까? 그리고 그 걱정이나 피해가 얼마나 좀 객관적인가 아니면 굉장히 주관적인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업자도 하나의 그런 우리 사회의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자의 관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게 되는 게 공공 갈등의 관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다각도로 많이 보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훨씬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그 주관적인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는 민원이나 갈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민원은 이제 법만 본다는 거고 갈등에 있어서는 법에서 이렇게 좀 다뤄주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약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부분, 그 재량권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원 차원에서만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갈등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갈등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갈등을 이제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갈등은 당사자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 가능한 해법이 나오면은 해결이 이제 되는 건데 때때로 그 방법을 찾는데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민원이라면 민원인들은 문제를 적어가지고 민원을 이제 제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만약에 이 갈등 구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 그러면은 이 해결 방법에 민원인이었던 분들이 갈등의 한 당사자로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그 방법이 왜 되는지 혹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나가는 과정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아해하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해보면은 익숙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뭔가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라는 만족감도 느끼시고 그런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갈등을 해결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만들어줄 것 같은데 공공 갈등 사례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 갈등, 뭐 민간 갈등, 민관 갈등 이런 얘기 많은데 공공 갈등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정의를 하면 맞는 겁니까? 뭔가가 이제 그 갈등으로 다뤄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거는 민원 처리해서 끝나야 되는지 이것도 구분하는 게 사실 이제 주민들의 입장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그런 단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공공 갈등을 이제 어떻게 이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좀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세 가지 요소들이 이제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 갈등의 사안에 있어서는 좀 상호 의존적인 당사자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상호 의존성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서로 이제 그 의존성이 없으면 이거는 갈등의 영역으로 넘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 문제는 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상호 의존성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고 주민의 입장에서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공무원들이 한 것 안 한 거에 따라서 자신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의존성이 이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의존성이 있을 때 이게 이제 갈등의 이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행정에서 뭔가를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주민들이 그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처럼 이렇게 서로 입장이 동시에 이제 만족할 수 없는 입장이 확인이 되면 이제 갈등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상호작용이 좀 있을 경우에 우리가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만 그게 있고 아무런 액션도 없으면 이제 갈등이 없는 거죠. 근데 뭔가가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던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 서로 행동을 옮긴다. 아니면은 그 세력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이러면은 이제 갈등이 발생을 했고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는 게 참 필수적인데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게 뭐 갈등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일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책들이 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집단화가 됐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있겠죠. 그게 아마도 집회나 시위 같은 걸 겁니다. 아니면은 뭐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이 문제점을 알린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삭발식을 한다던가,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과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압박해서 뜻을 관철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압박한다는 건 힘이 작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으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접근이 바로 그런 접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화로 푼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하는 건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근데 이 기자회견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은 여론의 힘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힘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려는 접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 그러면 그럼 대화로 하는 건 없냐? 그렇진 않아요. 예, 대화로 하는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도에서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또 주민의 뭐 대책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 서로 만나서 뭔가 이 문제를 좀 더 건설적으로 해결하고자 대화가 된다면 그거는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건 아닌 거죠. 그거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대화를 통해서 공공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만 모여서 대화를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적으로는 협상이라고 다 불러요. 우리가 협상이라는 단어를 되게 폭넓게 쓰고 있는데 공공 갈등에서는 제3자 빠지고 당사자들끼리만 대화하는 것을 다 협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제3자가 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3자가 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중립적으로 보통 끼는 거를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3자가 중립적으로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제3자가 대화를 촉진만 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 상황은 사실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만 모이면 목소리가 커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화내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풀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정하고 규칙에 따라서 양 당사자가 대등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3자가 개입을 합니다. 그 경우에는 제3자가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에서 당사자들이 합의가 되면 결정이 되는 것처럼 이 조정이란 미디에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식에서는 제3자는 이제 대화를 진행만 시켜주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결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함으로써 결정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이제 중재라고 하는 아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너무 이견이 커서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3자에게 결정권을 넘기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논의는 당사자들이 충분히 하지만 일종의 이제 제3자를 설득하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가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재를 맡은 제3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중재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재미있는 사례 하나는 뭐냐면 이 연봉 협상 같은 거에서 중재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 프로스포츠에서 구단 측은 선수를 잡고는 싶지만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 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선수는
아, 내가 다른 데 가면 더 많이 받는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많이 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간격이 한꺼번에 좁혀지면 좋겠지만 그게 좀 잘 안 좁혀진다. 그러면 중재를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기도 하냐면 그 제3자에게 그 양쪽의 의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구단 측에서는 어떤 액수를 제시하고 선수도 어떤 액수를 제시를 하는데 이 제3자가 보기에 좀 더 타당한 액수를 고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과거에 이제 그런 방식이 없을 때는 이 양 당사자가 서로 선수는 더 큰 액수를 처음에 제시하려고 하고 구단은 조금이라도 더 적은 액수를 제시하려고 하지만 이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심한 액수를 제시하는 거를 스스로 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제3자가 보기에 그럴듯한 액수를 양측에 제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그러면 이 좁혀진 것 중에서 제3자가 하나를 선택을 함으로써 결론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래 걸리지만 충분히 대화하면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의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 충분히 갈등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은 많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이 공공 갈등에서는 가장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안 되면 결국에는 권리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공관리 갈등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해봤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갈등 진단을 해보고 또 해결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